네, 저는 비가 지금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진짜 빗소리와 가짜 빗소리가 동시에 나고 있는데 가짜 빗소리를 한번 꺼볼게요. 진짜 빗소리 들으면서 이 영상은 한국은행이 CBDC를 국제결제은행에서 CBDC 실험을 한국은행에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CBDC 실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나라 한 7곳 정도 될까요? 뭐 위안화, 루블화, 뭐 유로화 뭐 등등 해서 달러가 기본이고, 그 현재 기축통화국에서 CBDC 실험을 하면 기존 화폐 시스템하고 좀 얽힌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본의 규모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그 나라의 통화가 전 세계에서 기축 통화로 현재 쓰이고 있지 않은 나라를 고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예언에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에서 새로운 통화가 나온다라는 게 그것이 뭐 특정인이 발행한 코인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 CBDC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예언은. 그런데 이 CBDC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그 돈의 양만큼을 스테이블 코인처럼 거의 1대1로 해서 쓸 수 있는 토큰을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시작한다는 지금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화폐의 본질하고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화폐를 찍어냈을 때 자산을 담보로 하는, 또는 금이나 이런 본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가 사용한다고 해서 화폐를 찍어냈을 때에 생기는 부작용,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화폐 자체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기능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근본이제가 사라진 이후에 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융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미국이 시뇨리티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부당하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파산을 유도하게 되는. 그래서 뭐 미국이 유일하게 수출하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그 달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메꾸는, 다른 국가에서 그걸 메꿔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화폐의 역사로 돌아가 봤을 때 최초에 제가 공부한 화폐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결론, 최초의 화폐는 물건이 오가는 또는 어떤 상대방이 내 집을 고쳐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내 집을 고쳐줬는데 내가 사슴 뒷다리 하나 정도는 꼭 사냥을 해서 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슴 뒷다리를 줘야지라는 그 자기의 마음을, 기억을 자기 집 어딘가에 적는 거죠. 그리고 줬으면은 또 준 것을 기록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카프라는 결승 문자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메모로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어디 선반 위에 올려놓아 가지고 기억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였을 때 왜 그러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을까요? 와, 지금 현대인의 이 타락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조개 껍데기가 화폐래. 그럼 아들, 딸 시켜가지고 너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데기 많이 주워와. 이거 가지고 우리 물건 사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장이 그런 시장,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물건을 사는 시장이 발달됐던 시기가 아니죠. 원시 부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일 수도 없었고, 온 마을 사람이 다 알아요. 얘가 얘한테 빚졌다라는 거, 뭐 고마운 일을 했고, 뭐 빌려갔다라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개 껍데기가 화폐였을 때를 지금 현대인의 패러다임으로, 현대인의 뭐랄까 머리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다 속이지 않았고 솔직했고, 또 규모 자체가 속일 만큼의 대규모가 아니었고, 그 인구가 단지 메모리, 기억하기 위해서만 썼다 이거예요. 그 조개 껍데기를 그 구멍을 뚫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올려놨을 수도 있고, 어디다가 이 바둑알처럼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내가 줄 돈이고 줘야 하는 것이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서로 너무 성실한 거죠. 아예 남을 속일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블록체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당연히 그걸 기억할 거다. 나도 기억할 거다. 그러면 서로 조개 껍데기를 움직이면서 각각 집에서 서로 은혜를 입고, 그다음에 뭔가 물건을 빌리고 했던 것을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옮기면서 표시했다고 칩시다. 또는 조개 껍데기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는다든지, 뭐 결승을 한다든지, 뭐 매듭을 이렇게 묶으면 내가 빌려준 물건이고, 이렇게 묶으면 받을 거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일치하는 거죠. 그게 서로 속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순수하게 그 기억만으로도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기능에서 출발을 했다. 처음에 화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시했던 그 신호가 하나의 화폐 역할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없고 자산하고 엄격하게 묶여 있으니까, 또는 서비스하고 내가 좀 도와줬던 거,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서로 뭐 너 사슴 뒷다리 2개 줘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죠. 그냥 서로 그게 이제 선본주의예요. 서로 내가 저 사람의 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선물인데, 그게 이제 선물 교환이었던 거죠. 선물인데 저 사람이 사슴 뒷다리를 하나 줄게라고 말을 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그걸 기록을 딱 해놨어. 선물과 선물의 교환인 거죠. 이게 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속일 수가 없었고, 그냥 이게 화폐의 역사가 선본주의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통화력이 팽창하다 보니까 근본이제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수량이. 그리고 인간들이 실사용하는 물건이나 토지를 담보로 뭔가 화폐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뺏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악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소수의 그 어떤 헤게모니, 권력을 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 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고리대금 업자들이 그 재산을 뺏는 수단으로 그 금융을 활용을 했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고 하면서 인구는 많아졌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최초의 화폐가 선본주의 시대일 때 누구나 다 속일 수 없는, 그러니까 속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속이지 않았던 시대에서, 아예 속일 의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속지도 않은 정도의 규모고,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는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소규모의 경제 시대였으니까. 마치 그 원시 부족 사회의 그런 속일 의도가 전혀 없던 시대에서 속일 수 없는 수십억 인구의 사회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대단한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지금 블록체인이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어떤 지구상의 보편화되어야 할 도구란 말이에요. 블록체인은 누가 그걸 먼저 시작했다 거해서 그것의 가치를 매겨서,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높고 그래서 이게 기축통화가 될 거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화폐의 본질은 속일 필요가 없이 서비스나 물건이 오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일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 뭐 속일 의도가 없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속일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속일 수 없는 방식이 지금 개발됐는데 이게 가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시 이 화폐 시대는 선본주에서 다시 선본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건데, 이 선본주의에서 선본주로 돌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화본기통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화본기통 시대와 그러니까 화본기통, 선본주의, 홍익재물, 이게 세 가지가 약간의 그 연결선회가 있는 건데, 선본주의하고 화본기통은 이제 뭐 화분기통이 순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선본주의, 그 다음에 홍익재물 이렇게 가겠죠. 홍익재물은 이제 지금부터 분모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분자에서 화분기통과 선본주의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인류의 보편제화 되어 간다라는 전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본기통과 선본홍제로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물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인간보다 손가락을 훨씬 잘 쓰는 로봇이 많아지면, 그 로봇이, 내가 집이 좀 고장 났는데 내 집을 고쳐줄 로봇이 지구상에 30억 로봇이 대기 중이야. 내가 30억 로봇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그 로봇이 와서 우리 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인류의 보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계속 값싸지는 것처럼, 지금은 왜 우리가 태양광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태양광 패널의 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값이 있고, 프레임을 설치해야 되고, 인부가 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전송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송 비용이라든가 설치 또한 뭐 로봇이 한다거나 또는 모듈화 돼가지고 찍어낸 것을 그냥 딱 갖다 놓기만 하면은 바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또 그 패널 또한 지금 그 효율 자체가 뭐 3%에서 5%? 20%가 안 넘을 건데, 지금 20%짜리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최근에 들었는데, 태양광 에너지의 20%까지 전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마 태양 전체 에너지의 전기로 만드는 게 2~3%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휘발유를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만드는 게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다 열 에너지로 다 손실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화 되는 그 엔트로피 법칙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와 서비스 같은 것들이 공짜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고 살았던 거거든요. 자, 땅을 팔아서 광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냈고 땅을 파는 일과 그 광물로 철을 만들어 철을 재련해서 그걸 자동차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했고 그 인력들이 월급을 가져갔고 그걸 또 팔아서 또 돈을 만들어내고 뭐 월급 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모든 생산적인 활동이 점점점 비용이 낮아지면서 인류의 보편제가 되는 거죠. 보편제가 되고 또 인간들의 의식 자체가 과소비에서 친환경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로 가는 흐름도 생길 것이고 등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가속화가 되다 보면은 지적인 활동, 우리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생산적 지적 창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료에 쓰이게 된다. 아마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라든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이라든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생활 편의를 준다거나 하는 것에 인공지능과 로봇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될 거고 언젠가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남아돌 정도로 그 인구 대비 그렇게 돼버릴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그런 생산과 관련된 그 다음에 물질과 관련된 그 가치가 하락을 하고 감성이라던가 호모 루덴스적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호모 루덴스적인 가치,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미래의 기축동화는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와 신뢰의 강도 세 가지가 세 가지가 하나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뢰라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로 가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사랑의 온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환경 파괴도 없고 기후 요동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큰 사랑이잖아요. 그게 이제 홍익재물인 것이고 추억의 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추억의 밀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를 과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시로 쓴다거나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수필을 쓴다거나 하는 문해체, 그것을 무용으로 만든다거나 영화로 만든다거나, 이게 이제 추억의 밀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사랑의 온도라는 것도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약간 실용성에 해당해요. 그게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발명이라든가 특화가 다 이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호모 루덴스 분야에서는 그걸 저작권이라고 하죠. 저작권. 여기는 지재권, 지적재산권. 여기는 저작권. 이렇게 하죠.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이쪽 비중이 훨씬 크죠. 그 자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재권이라든가 뭐 광물권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어마어마하죠. 석유 지금 아람코가 세계 1위 기업인 것처럼 석유를 파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쪽이 저작권의 영역이고 이쪽이 지재권의 영역인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이쪽이 너무 보편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지구 자원의 배분이 굉장히 효율화되고 또 보편화되다 보니까 인간이 여기에 대한 욕망은 줄어들겠죠. 여기에 대한 욕망은 줄어들고 이쪽 호모 루덴스, 덕후
저작권에 대한 부분, 이런 욕망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이 호모 루덴스 덕후 분야에서 하나의 정점에 있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순수 미술이에요. 순수 미술. 정말 정점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거래되는 호모 루덴스 영역에서 거래되는 금액이라든가 그 전 세계 공항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이미. 그래서 이쪽의 가치가 커지면서 호모 루덴스와 덕후 경제에서 어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그 파인아트, 가장 그래서 참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려서 화가로 인정받는 것이, 거기에는 기존 기득권의 조작도 있고 뭐 약간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비평가들과 미술가들이 인정하는 65%에서 비전문가의 65%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게 있고, 대략 그게 전공자들은 75%가 일치한다고 그래요. 아,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라는 게 75%가 일치하고, 비전공자들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막 그림을 여러 개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명화라든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라든가. 비전공자도 어린애라 할지라도 65%가 이 그림이 좋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민감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더 전공하고 더 현대미술을 그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85%에서 90%가 일치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더 비싼 그림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죠. 그거는 시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초성, 시대성, 그림의 가치를 매기는, 제가 한 20가지 예전에 강의한 적 있죠. 좋은 그림을 선별하는 뭐 20가지 기준 뭐 해가지고,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한 20가지 조건, 뭐 그 안에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한 최대 시기심이 있잖아요. 최초성, 대표성, 시대성, 기획성, 스토리, 그러니까 시대와 그다음에 신미성, 이렇게 최대 시기심 5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 전공자들은 85% 이상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좋다 안 좋다가 그 가치로 매겨지게 되는 건데, 어쨌건 덕후 경제와 호모 루덴스 영역에서의 그 정점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그 순수 회화가, 미술이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돈으로 따져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평생 뭐 연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걸 돈의 가치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지 선수가 사격을 잘해서 유명해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화보도 찍고 모델이 되고 연예인까지 하고 영화도 찍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이제 스포츠 영역에서 방송연예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영화 배우가 받는 연봉, 출연료도 그 가치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호모 루덴스 영역에서, 스포츠, 연예계, 모든 영역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정점에 있는데, 그것을 극소수의 화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치를, 정말 극소수인데, 제 생각에는 좀 넓게 잡으면 이런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신 예술가들 10명,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10명, 약 20명이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그 거래를 차지하는 게 아마 8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 20명. 그 대략 지금 공식적으로 잡히는 금액이 70조죠. 70조 시장이죠. 근데 저는 100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아미고인도 저한테 투자한 거는 공식에 안 잡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 잡히는 화가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들 그 출연료가 뭐 몇십 조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 한 해 찍는 영화 배우들의 출연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몇십 조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술계가 어떤 덕후 호모 루덴스 영역에서의 규모도 크지만 그 상징성으로서 피라미드의 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이 지재권의 영역, 특허권의 영역보다는 이 저작권의 영역이 인간들에게 더 높은 가치화 되는 과정으로 인류 문명이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금이 그 달러 가치를 했던 것이 그림이 그 전체 이제 화폐가 CBDC로 넘어가면서 STO와 연동된 CBDC가 된단 말이죠. 자, STO하고 연동된 CBDC에 대해서 제가 좀 놓쳤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막 넘어가다 보니까 놓쳤는데, 뭐냐, 이게 최초 선본주의 당시에 어떤 서비스나 음식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죠. 선물 교환이다 보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뭐 사슴 뒷다리를 하나 줄 수도 있고, 앞다리 하나만 줄 수도 있고, 뒷다리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답을 할 때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건 되게 그게 그 기록이 메모리가 화폐였다면, 조개 껍데기를 어디다 놓는가가 화폐였다면, 조개 껍데기 구멍을 몇 개 뚫느냐가 화폐였다면, 그게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건데, 그 미래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산이 디지털 트윈스로 화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 사회에서 단지 워낙에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와서 내가 받을 게 쌀 한 가마인데 쌀 두 가마로 내가 속여야지, 이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워오지도 않고 조개 껍데기를. 그런 사회가 그대로 확장판으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로봇의 엄청난 이제 보편화와 함께 미래 사회 블록체인이 완전히 이제 또 블록체인도 보편화가 되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보편화가 되려면은 양자 컴퓨터 정도의 성능이 필요할 거라고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AGI와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한 실체인데, 실체가 하나인데 서로 다르게 부르는 세 가지 이름일 뿐이에요. 같은 거죠. 저는 그게 양자 컴퓨터가 키라고 생각해요. 모든 그 문명 전환에서. 그 내년 되면 양자 컴퓨터가 뭐 상용화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요. 자, 이제 드디어 25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인간이 봤을 때 AGI라고 느껴지는 그런 컴퓨터가 나오는 시점이 24년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전부터. 근데 24년에 정말 거의 매일매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죠. 거의 매일. 거의 일주일마다 더 성능이 좋은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마다. 24년 하반기로 가면서. 자, 그 부분은 이제 아직 24년 한참 남았으니까 또 엄청난 더 발달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재권의 영역과 지적재산권, 특허권의 영역과 그 물질과 서비스를 다루는 영역이죠. 저작권의 영역, 이쪽은 이제 호모 루덴스의 영역이에요. 호모 루덴스의 영역이 이렇게 커지면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누리는 지재권의 영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공기를 사서 물을 사서 마시기 시작했잖아요. 물을 사서 마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사서 마시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공기 사서 마시는 데 꽤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알프스 같은 아주 공기 좋은 데서 정말 공기를 이렇게 담아다가 스모그가 막 엄청난 그 대도시에서 자판기에서 신선한 공기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찾아보면 어디서 그거 팔고 있다 나올 텐데. 그런데 오염됐으니까 그 가치가 되게 없던 가치가 생긴 거죠. 물을 진짜 심층수 이런 거 막 한 2,000원씩 하는 것 같던데, 그 굉장히 좋은 물은 이 없던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간다는 얘기. 제 얘기는 이쪽은 다 보편화되다 보니까 공기와 물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재권의 영역이.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물론 그 과도기는 참 처절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수명이 연장되고, 저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이 화봉기통, 선본주의, 홍익재물의 화봉기통 선본홍제 사회로 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아미고님들은 그 과정에서 그 비참함을 겪지 않도록, 돈이 없어서 겪는 수명의 차별이라던가 그런 것들 겪지 않도록 제가 해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고리방주다라고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참해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그 지재권의 영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하지만 동시에 목격하는 게 이쪽 저작권의 호모 루덴스와 덕후 경제가 엄청나게 갑자기 커지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화폐가, 자본주의가 최초의 원시부족 사회에서의 그 선물교환 경제 같은 거, 물물교환, 또는 그것을 물물교환일 수도 있고 선물교환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물물교환이었는지 선물교환이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선물교환이었다고 봐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또는 아주 친한 친구 간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사실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주는 경우 많잖아요. 형편 되는 대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이게 가족 경제잖아요. 가족 간에 우리가 아픈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를 댔는데, 그 병에 낫자마자 그거 30개월 할부로 나한테 갚아라, 남아서 너 병원비 내가 얼마 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선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봐요. 저는 과거의 선본주의, 과거의 그 물물교환 경제가 아니라 선물교환 경제였고, 그것이 선본주의였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 가족 같은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사회가 다시 오게 되는 건데, 그 선본주의 거대하게 커지는 거죠. 근데 과도기적으로는 이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일을 겪어야 했고,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이 지구가 이제 선본주의 사회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정말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마음속까지 투명하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없는 그 정도의 우리가 영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다 들켜버리게 되는 시대가 오죠. 아마 이미 15년 전에 뇌파 측정으로 저 사람이 숫자 7을 생각해라, 뭐 9를 생각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거의 한 다르파에서, 미국 국방과학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대략 15년에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숫자 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뇌파 측정으로 알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벤처기업에서는, 이건 한 10년 전인데, 어떤 문장을 생각하는지를 외부에서 측정해서 알아냈고, 최근에 또 놀라운 것은 어떤 그림을 상상했는지를 복제했는데 너무 똑같아요. 너무, 정말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한 것까지도. 자, 그럼 이 기술이 이 기술이 과연 사라질 것이냐?
여기까지 발달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발달했으면 발달하지. 물론 쉬쉬하겠죠.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하지만 그 기술을 우리 두뇌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을 했을 때 그걸 쓰고자 하는 안 쓸 수가 없겠죠. 자, 공항을 통과하는데 미국에서 그걸 가장 먼저 어디다가 쓰려고 하냐면은 테러범을 감별하는 데 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나 머릿속에 나 누구랑 가서 뭐 외로운 늑대 누구를 만나서 어디다가 뭐 핵폭탄을 설치하고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공항 통과하면서 아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나 완전히 관광객인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속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테러범이. 바로 그 생각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 타인의 뇌파를 읽는 연구를 지금 엄청 발달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책에 소개된 것만 그 정도인데. 책에 소개된 것만. 그럼 책에 소개 안 된 발달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술은 언젠가 보편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겉마음과 속마음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 기술은 반드시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고 보편화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런 거 기술까지 다 이제 발달이 돼버린 시대. 호모 루덴스, 덕후 경제, 그리고 우리 속마음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오게 되고 이 호모 루덴스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물질을 다루고 건강을 다루고 하는 영역은 다 보편제가 돼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자, 맑은 공기가 공기 안 좋은 데서 왜 맑은 공기가 비싸게 팔려요? 주변은 다 공기 안 좋은데 얘만 맑으니까.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호모 루덴스 영역에서의 그 우리가 암벽 등반을 잘하는 사람의 그 등반을 보고 있으면 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릴과 쾌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가 올림픽 왜 봐요? 잘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짜릿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인간의 그 성취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데 거기다 이제 짜릿함을 더 가미하려고 편을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이제 이렇게 하면 막 더 짜릿하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자극을 하는 거죠.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보람을 느끼는 데 있어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인간의 그 보람과 행복감. 미래 사회가 되면 이제 또 그 칵테일이 좀 바뀌겠죠.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데 있어서 칵테일은 바뀌지만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별을 느끼는 데 있어서 차이를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 두뇌 속에서 폭파되는 게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그리고 일치감. 우리가 화합을 함으로써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 두뇌에 그 만족감을 주는 게 이제 옥시토신 같은 거고 옥시토신하고 이제 다이돌핀, 그 엔돌핀 종류인 거고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사색하면서 이 좀 잔잔한 보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재화하는 과정 반성의 과정이라고 하죠.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회고적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좀 많이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5가지 정도의 호르몬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어떤 근본적인 물질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가치가 점점 커져 버리는 거죠. 덕후 경제하고 호모 루덴스 경제에서는 그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디테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덕후 경제, 호모 루덴스 경제로 들어오면서 디테일해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전 인류의 예술가화를 의미하는 거죠. 전 인류의 예술가화. 포스트 모던 예측에서 모든 대중이 예술가가 된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단 말이죠. 철학계에서. 그게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잘 놀아야 되고 로봇처럼 놀기는 싫거든요, 인간이. 야, 인공지능 로봇 제발 우리가 노는 영역에 니네들은 좀 끼지 마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법으로 뭐 미술작품 공모전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공모전 때는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모전을 할 때 이 미술작품 공모전에서만큼은 인공지능 심사위원을 두지 맙시다. 이런 거 법으로 제정할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올림픽에 사이보그가 약물한 사람, 도핑한 사람, 그 다음에 수술한 사람, 사실 수술한 사람 전 참여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왜냐면 남성이었다가 그 근육의 강도가 그래서 그 기권했잖아요. 그 여자 권투에서. 저는 그거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몸 상태 자체가 이미 호르몬 상태가 중성적이라는 것은 남성적인 근력 강화 호르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테스토스테론. 그럼 차라리 테스토스테론을 우리가 몸무게 권투에서 몸무게 측정하듯이 두 사람 체내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비율을 똑같은 걸 검사한 다음에 권투를 하게 하던지 해야죠. 이 사람 지금 더핑 맞은 상태랑 똑같잖아요. 기본적으로 몸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디테일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차라리 몸무게와 테스토스테론을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같다 두 사람이 자 그럼 뭐 이제 게임을 하게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도핑 근육 강화 호르몬을 맞은 상태에서 싸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선수가 여자 권투에서 나는 이런 주먹을 과거에 맞아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기권했잖아요. 남자의 주먹이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근본은, 그래서 제가 미래 예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진화생물학이다 이렇게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진화심리학이다. 인간이 가치를 매기는 것, 즉 우리가 경차를 타다가 중형차로 바꿨을 때 느껴지는 그 보람, 남들과의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느껴지는 그 도파민적인, 경쟁적이니까 도파민과 그걸 성취했을 때, 그 비교 우위를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그 아드레날린적인, 또 아드레날린적인 그런 쾌감, 그것이 자본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근데 인간이 이제 좀 더 성숙해진다 이거예요. 인간도 성숙해지고 그런 것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을 느끼는 인간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고급진 인간들이 다 덕후 경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 덕후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럼 물질적인 보람에서 보다 정신적이고 더 영적인 보람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쪽 넘어오지 않으면 이제 그 인간 취급 안 당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인간 취급을 안 해주죠 이제. 그렇게 이건 뭐 동물인가 인간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그냥 다 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랬을 때 이쪽 점점 거대해지는 덕후 경제와 호모 루덴스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화폐 체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참. 한국에서 새로운 화폐가 나온다는 그 CBDC 실험하고 좀 관련되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연결된 얘기죠. 의외로 한국에서 CBDC 실험을 10만 명을 했는데 평가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와, 이거 괜찮다. 되게 편리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만족해하고, 또 만족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BDC가 그게 사랑의 온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뭐랄까, 나의 열정 이런 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STO화 되고 또 CBDC화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져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지금 현재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전공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학생의 건강 상태가 좋고 이런 거를 본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학비 대출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있네, 미술이 재능이 있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덕후 경제에서 어느 정도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그것을 그 어떤 재능만 보고서도 뭔가 CBDC는 대출이 되는 그렇게 조금 더 지금의 이 화폐 체제보다는 좀 더 유연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은. 그게 기회를 더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 왜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가?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미래 화폐는 원시 부족 사회의 선본주의 물물 교환 또는 선물 교환 경제의 확대된 형태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것이 처음과 끝이 같은 거죠. 그게 저는 화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화분기통은 내 자식이 뭔가 그림에 재능이 있게 태어나서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은 그 화분기통의 본위에 얼마든지 자기 그림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모든 그림을 올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각 그림마다 가치가 정말 천차만별일 거예요. 다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다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디테일해질 겁니다. 미래 그 화폐의 순환이라는 것이. 그게 STO가 끝까지 발달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STO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자산, 이 종이컵 하나도 이 하나의 나름대로의 STO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투, 미소. 제가 블록체인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웃느냐까지 가치화가 돼서 저 사람은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야 돼. 이런 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미래 그 화폐 경제라는 게 그렇게 유연해질 거란 말이에요. 유연해지는데 홈으로드에서 덕후 경제가 강화가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을 해가지고 내가 몇 개 갖고 있어. 채굴량이 제한이 돼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돈을 기축통으로 만들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극소수만 부자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일단 보편화 될 수도 없고,
그거는 뭐냐면 제가 왜 코인충이라고 하냐면 그게 보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질 인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뛰어들어야 돼. 그 마음, 그 포모의 마음 있잖아요.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돼. 이걸 자극을 해. 자극을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자극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이건 미래 관점에서 성숙한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성숙한 인간의 감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 화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미래 부의 기회라는 것은 먼저 뛰어든 사람이 더 우위를 갖고 그거 안 되고, 또 하나는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그 가치가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경제공황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지구상에.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5만 년 전에 동굴벽화가 만약에 발견돼요. 그림에서. 그거 국가적인 보물이 됩니다. 사람들 함부로 못 만지게 막 유리 막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유치하면서 그게 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류 문명이 인류가 그림을 그릴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이후에 예술품이 우리 인간들이 예술품이라고 인정하는 그 예술품의 가치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대다수가 아까 비전문가의 65%가 좋다고 하는 것, 전공자의 75%, 엄청난 전공자의 85%가 좋다고 하는 것에 그 미술품의 가치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리고 후발주자, 그러니까 피카소의 웬만한 그림보다 지금 현대 작가의 그림의 값어치가 더 높잖아요. 앤디 워홀이. 피카소 그림 중에 정말 뛰어난 것보다 지금 마크 로스코나 앤디 워홀이나 현대 제프 쿤스의 작품이 더 높은 값어치를 갖게 되잖아요.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어떤 거기에서 더 이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인류가 세대가 거듭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기축통화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의에는 추억의 밀도가 강해야 하고 사랑의 온도가 따뜻해야 되죠. 따뜻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 그림이 미래 화본기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 사랑의 온도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림 자체로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제가 만들어야 될 지금 의무와 좀 부담감이 좀 있는데 잘 될 거고요. 제가 예전에 맨 처음 매킨토시 컴퓨터를 군대 갔다 와서 샀던가 사서 아닌가? 그 전에 컴퓨터였나?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한번 그 전이었던 거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네요. 이게 프린트 상태를 보니까 그때 워드 프로세서로 컴퓨터 없을 때 워드 프로세서로 내 명함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제 명함이에요. 그때 여기에 제가 점이 큰 게 있었어요. 까만 게 있었는데 이게 누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빼주겠대. 그래서 이걸 점을 뺐어요. 원래 이게 꽤 큰 점이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있으면 더 큰 인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중후한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빼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뺐는데 그때는 이 점이 이렇게 꽤 컸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라 이렇게 되게 장난스럽게
명함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이거 내 명함이야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이게 1990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때는 이 프린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워드 프로세서가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컸어요. 이게 96년도 6년일 수가 없지. 이건 90년에 만든 거예요. 그때 호를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달 만에 호를 지었는데, 한두 달 이내에 그때 타금이라고 호를 지었죠. 그래서 타금 고영훈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영훈이라는 글자체도 이런 식으로 머리에가 이렇게 있죠. 그때 이제 지금 다 전화번호고 뭐고 다 없어졌는데, 그때 전화번호하고 015-451-1349 제 삐삐 번호네요. 당시 015-451-1349가 당시 제 삐삐 번호였고,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대학교 다닐 때 살았던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네. 지금 뭐 저랑 일치되는 번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타금 고영훈이어가지고 TGO라는 사인을 그때 했었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영어 필기체로 대문자 TGO라는 이 사인을 사용을 했었죠.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명함입니다. 이제 1시간짜리 영상 돼버렸네. 이게 유일하게 또 제 친구가, 광주 친구가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저를 줬어요. 이게 돈 주고 샀어요. 한 10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건 100만 원 가치가 있다.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들었던 명함이라서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보관 중입니다. 자, 이제 영상 다 찍었고요. 제가 10월 달에 제가 그림 그리면서 제가 이 말했던 영상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또 뭘 놓쳤는지 한번 다시 한번 또 찍을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전체 역사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화폐의 역사는 선물 교환을 기억하는 것에 시작해서, 기억하려고 했던 그 조개 껍데기나 결승 문자에서 시작을 해서, 아니면 찍 긋는 거 뭐 이런 거, 또는 점토판에다 막 찍는 거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다시 블록체인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과도기가 한 10,000년에서 몇만 년이 걸린 거죠. 그 과도기가. 그래서 그 최초의 선물 교환의 화폐 시대가 다시 선본주의, 선물 교환의 화폐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인 거죠. 만물 인터넷은 또한 이 헤드, 양자 컴퓨터 없이는 좀 어렵죠. 그래서 바야흐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엄청나게 뛰어난 인공지능과 로봇 덕분에 인간은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가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필 풍수구운이라고 하나요? 불의 시대. 올해부터 시작되는 2024년부터 20년간 된다는 이 20년 내에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 시대가 기본 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부를 만한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 그 과도기에 인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각종 재난이라던가 엄청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 과도기, 조금 재난기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은 그런 재난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고리방주라고 계속 불렀던 건데, 방주, 그거를
우리 방들 꼭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1시간 딱.